이 책의 그럼 주인공이 클로드 셰넌. 예, 클로드 셰넌인데 이게 지금 정보이론의 아버지, 그리고 뭐 구글,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의 아버지 이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러긴 알겠는데 사실 셰넌이라는 사람 이름은 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. 네.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뉴턴, 사과, 뭐 아인슈타인,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은 일반 대중들도 그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되게 익숙한데 셰넌은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과학계에서의 입지일까요? 이 책의 그 프롤로그를 딱 보면요. 아주 지금 의문을 지금 풀어드릴 수 있는,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이 과학에서 어느 정도였냐 이거를 알려주는 그 일화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걸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. 그 영국의 그 브라이튼이라는 도시에서 국제 정보 심포지엄이라는 게 열리거든요. 세계 그 정보통신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모였는데 그 웬 늑수우레하고 뭐 약간 그 희끗한 머리에 그 아주 그 몸매는 날렵한 그런 분이 이제 딱 그 회장에 나타나서 주의가 산만한지 뭐 그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도 않고 들락날락하고 뭐 화장실도 가고 뭐 들락날락 막 이러거든요 계속.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아무래도 그 학계는 있잖아요. 학계는 이제 노장파 뭐 또 이 중진 소장파들 있잖아요. 노장파와 중진 중에 일부는 그냥 그분만 지나가면 뭐 한번 악수라도 하려고 하고 또 화장실 갔다 오다가 만나면 뭐 사인도 받고 뭐 난리가 나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딱 나와서 잠깐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.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정보통신의 기초를 닦은 훌륭한 분이 와 계신데 잠깐 나오셔서 뭐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막 우리와 같은 한 청중의 반 정도 되는 의뢰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딱 등단해서 이 양반이 뭐 정보통신에 대해서 약간 뭐 한 10분 정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딱 말을 멈추더니 할 얘기가 없이 갑자기 호주머니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동그란 공을 3개 꺼낸 거예요. 그러니 갑자기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. 한 10분 15분 이러다가 그리고 이제 내려가 저글링을 하다가 그러고 나서 한 용기 있는 뭐 한 대학원생 정도 되는 친구가 딱 손 들고 나서 물어봤어요. 저 사회자님 정말 죄송해서 물어보는 건데 방금 저기 나와서 뭐 한 10분 얘기하다가 15분 이 저글링하고 내려간 분이 누구세요? 도대체 누구신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? 그랬더니 사회자가 하는 말이 뭐 쉽게 말하면 전 세계의 물리학자들이 모인 물리학회가 열렸는데 거기 뉴턴이 잠깐 왔다 갔다 보면 됩니다. 말 그대로 물리학의 뉴턴이다 이런 얘기죠. 그런데 그 말은 뭐 반은 틀리고 반은 맞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뭐 뉴턴만 해도 이제 고전 물리학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도 이제 고전 축에 속하는데 뭐 물론 뭐 대단한 그 물리학자지만은 아인슈타인이 나온 이후에는 이제 조금 그 빛이 조금 발했거든요.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그래서 그렇다면 뭐 물리학 뉴턴 말고 뭐 아인슈타인이나 파인만과 동급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? 봐도 됩니다. 봐도 된다고 이제 저자는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.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고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리학의 뉴턴, 아인슈타인, 뭐 파인만, 뭐 또 컴퓨터, 뭐 인공지능의 폰노이만 뭐 같은 급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.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방금 전에 대중들이 잘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대중들이 몰랐는지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이거는 제가 마침 이 책에 그 서평을 써주신 경희대학교 김상우 교수가 아주 뭐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. 물론 이제 보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서평을 쓰기도 하셨지만 아주 한 단락으로 아주 명쾌하게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. 왜 그런가? 지금 오늘날의 21세기의 이제 화두는요, 이제 빅데이터, 뭐 인공지능, 또 SNS, 양자 컴퓨터, DNA 뭐 이런 거거든요.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대하라 하면 그게 바로 정보라는 거죠.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이론이 나온 1948년에 정보가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그러면 셔넌을 누가 몰랐겠습니까? 그때 그렇게 훌륭한 이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이 현대사를 얼마나 이끌어갈지 아무도 짐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명한지 몰랐죠. 물론 뭐 이분이 순수 수학을 공부했던 게 아니고
그 학부 시절에 이제 수학과 공학을 이게 복수 전공했는데 그럼으로써 좀 더 그 현실에 가까운 그 수학을 수학적인 업적을 내기는 했지만은 아무래도 응용자가 들어가면 순수 과학에서는 조금 이렇게 한 수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었던 데가 있었어요.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에 와서는 빅데이터, 인공지능, SNS, 양적 컴퓨터, DNA, 뭐 우리 생활, 뭐 전 세상 우리 생활을 다 지배하고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해준, 심지어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될 그게 바로 셔넌 덕분이었다. 그렇게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하나 또 덧붙이면 이 책의 제목에 그 수식어가 왜 저걸로 땜장이 놀이꾼 이렇게 붙었는가? 아니 그 정도 레벨이면 좀 점잖은 게 붙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. 그거는 이제 셔넌의 그 연구 태도, 과학자로서의 자세, 또는 좀 더 우리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면 천재들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셔넌도 그렇고 파인만도 그렇고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뭐 불세출의 천재였는데 또 놀기를 좋아했어요. 근데 노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원리 파악, 그리고 또 공부하다가 놀고 놀다 공부하고 놀이 삼아 공부하고 공부 삼아 놀이하고 뭐 이게 그냥 생활이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글러는 말 그대로 정말 놀기였죠. 그렇지만 이 책에 보면 셔넌이 이 저글링의 그 논문도 썼죠. 논문도 쓰려고 했죠. 완성은 된지 모르겠는데, 그러니까 이 공세계 이상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에 일어나는 그 움직임, 손의 움직임, 공의 움직임은 어떤 그 패턴을 파악해서 그걸 공식화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,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이런 논문까지도 막 썼죠. 그리고 이제 그 땜장이는 어떻게 보면 뭐 수준이 낮아 보이지만 모든 기계장치, 전기장치, 전자장치를 쓰다가 좀 뭐 고장나면 고치고 또 성능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개량하고 뭐 이런 그 뭐 가만두질 않았던 거죠. 또 하나는 그 놀이꾼도 그렇죠. 놀이꾼도 연구하는 자세 자체가 딱 그 책상에 앉아서 각 잡고 앉아서 그 점잖게 책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자기 아무 데서나 그냥 아무 자세로나 아무 물건이나,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공학자였기 때문에 어떤 기계 장치를 보면 그 비슷한 원리를 그 응용할 수 있는 뭐 장난감 있으면 인형 같은 게 이런 게 있으면 그 인형을 갖고서 또 기계 장치의 원리를 연구하고, 이 사람한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놀이기구, 애들 장난감조차도 연구 대상이었고,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놀이고 놀이가 연구일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불세출의 이 위인 앞에 저걸로 땜장이 놀이꾼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거고요. 천재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는 사람 제가 두 분을 예를 들어볼게요. 한 분은 파인만인데 2차 대전 때 그 미국의 과학자들이 전부 징발됐을 때 뭐 다 징발됐었습니다. 훌륭한 과학자들은 셔넌도 그렇고 파인만도 그렇고. 그래서 이제 셔넌은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보 암호를 작성도 하고 또 해독도 하고 앨런 튜링도 만나고 뭐 이런 쪽에서 이랬지만 2차 대전 당시에 파인만은 이제 저기 사막 어디 한가운데 있는 그 모처에서 그 원자 폭탄 연구했잖아요. 맨해튼 프로젝트. 거기서 인적도 없는 곳에서 그냥 덜렁 그냥 연구소 하나만 있고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? 물론 이제 과학 연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지만 이분은 그 사이에 이제 비밀스러운 연구를 한다니까 캐비넷이 많을 거 아닙니까? 캐비넷에 뭐가 있어요? 다이아리 있잖아요. 야, 내가 이거 한번 여는 거 연구해야겠다. 그래가지고 그 동료들의 캐비넷을 자기가 다 열어본 거죠. 어떤 수학적 관점에서 그 이제 원리를 파악한 거죠.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도 그냥 일상생활이 그냥 놀이였죠. 어떤 금고 다혈의 원리, 이것도 결국은 자기가 어떤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는데 기여를 했을 거예요. 그게 그냥 연구하고 막 섞여서 우리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지,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됐을 거고요.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요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말이 많지만,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과학자, 놀던 천재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요. 4월 11일 날 네이처 과학 뉴스에 나온 거였는데, 수학계의 천재가 4월 11일 날 향년 82세의 나이로 타계하셨다고 그랬는데, 합병증이 이제 코로나19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셨는데, 이분이 이름이 뭐냐면 존 코네이라고. 아마 수학에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본격 수학은 아니더라도 수학을 이용한 게임,
이런 누구한테 수학 문제 내기, 그리고 남이 못 푸는 거 풀어주고서 막 그런 쾌감 느끼는 이런 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미국의 과학 잡지의 게임 오브 라이프라는 코너가 있거든요. 생명의 게임이라고. 생물이 아주 이제 단순한 방식으로 성장 진화하는데 그 과정과 수학을 접목해서 아주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드는 그걸로 게임 오브 라이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. 이분이야말로 정말 수학 게임과 수수께끼를 그냥 늘 연결했던 분이고요. 이분도 워낙 노는데 정신이 팔렸던 분이라 셰넌 같은 경우에는 만년에 MIT 교수로 부임했을 때 벨 연구소에서 벨 통신 그쪽에서 이제 그때 이미 할 일은 다 했고, 보통 다른 집에는 집안에 애들 장난감 방이 있지만 그 집에는 셰넌이 사는 집에는 셰넌 전용 장난감방이 있었거든요. 그 정도였거든요. 마찬가지로 수학 천재라는 존 코네이는요. 이거 수용체 안에 아유 장난감은 그냥 꽉 채우고 다녔다는 분이야. 수시로 장난을 놓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걸 또 수학 게임으로 막 이렇게 만들고 이런 분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저걸로 땜장이 놀이꾼 이러한 수식어가 붙은 건 적어도 세상에 큰 어떤 한 획을 긋는 천재들은 원래 놀기 마련이다. 노는 게 연구하는 거고 연구하는 게 노는 거다.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셰넌이라는 분이 딱 그거네요.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술 작품 같은 게 살아생전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약간 시간이 지나서 후대나 후손에게 그 인정을 받잖아요. 그것처럼 셰넌도 그 정보 이론을 딱 만들었을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니까. 그 직후에는 그랬죠.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좀 공부 좀 하는, 연구 좀 하는 분들 분야. 사실 왜냐하면 저도 과학책계나 읽고요. 특히 저는 웬만한 과학책 원서를 읽는 사람인데요. 저도 과학책계나 읽어서 또 남들이 못 본 논문을 그날 새벽에라도 제일 먼저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, 저도 사실 셰넌을 이 책의 번역을 이 책이 2016년에 미국에서 나왔고요. 이 곰출판사가 저한테 의뢰를 했을 때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. 그냥 이름만 살짝 알고 있었지 이 정도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, 물론 저는 약간 생명과학 쪽에 치우치고 있긴 했지만 제가 이름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.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또 저변이 상당히 좁았다고 좀 볼 수가 있죠. 저는 이게 참 좋은 게 지금 양병찬 선생님께서 정말 오늘 잘 나오신 것 같은 게, 저는 이 책을 딱 봤을 때 이걸로 재미를 느끼고 놀이를 한다고 하면 그냥 천재고 뭔가 거리가 느껴지거든요. 근데 이 앞단에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, 재미가 이런 거고, 그리고 이 놀이라는 게 삶의 원리를 이런 식으로 파악해갖고는 이거를 잘 이렇게 가이딩을 해주시니까.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요. 저는 이 책 번역하다 재밌어 죽겠더라고요, 정말. 그래서요, 잠을 못 자겠는 게, 다음 장 넘기면 어떤 재밌는 얘기가 나올지 몰라서, 나이가 예순인데요. 예순인데. 그러니까 저도 좀 특이하긴 한데, 그렇다고 제가 직접 과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. 참,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,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이제 과학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제 여러 부류가 있는데, 직접 현업에서 직접 실험도 하고 논문도 쓰고 이렇게 연구하는 분이 있고요. 요걸 세상에 전달하는 분이 있어요. 전달하는 분이 있는데, 전달하는 분에게는 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대중보다는 오피니언 리더나 조금 매니아들을 사실 좀 약간 의식하는 경향이 있고, 정말 일반 대중으로 방송에서 강연도 하고, 또 원고도 많이 쓰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데, 저는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보면 경제학하고도 원리가 비슷하고, 경제학에서도 보면은 3차 산업이 있고.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실제로 생산하는 사람보다는 3차 산업이 더 발달하고 금융 산업이 더 발달하는 경향이 있는데, 결국은 근데
물론 좋은데, 물론 그래서 금융산업이나 3차 산업이 그 1차 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건 좋은데, 근데 극단적으로 이쪽이 너무 발달해서 원래 1차 산업이 침체되면 그렇지.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요, 과학도 이런 식으로 1차, 2차, 3차 산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, 저는 뭐 2.5차 산업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. 우리가 항상 과학자, 진짜 과학하는 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, 나는 내가 혹시 유명해진 건 내가 물론 이 해석을 잘해서 또 설명을 잘해서 유명해질 수가 있는데, 그건 결국 우리 셰넌처럼 이 과학적 기초를 갖춰 놓으신 분이 있고 그런 얘기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빛내고 전파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그 명예는 파생되는 거거든요. 그럼 우리는 기본 자세가 우리는 거둘 뿐이다. 거둔다는 자세를 좀 했으면 좋겠어. 유명세가 과학 자체를 압도해서는 안 된다.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우선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게 해주시고,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소통하실 때 이제 그런 생산자, 그 제1급 생산자 그런 분들을 좀 더 많이 언급해 주시고 그런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. 네, 그래서 설명하실 때도 과학 원리만 딱 설명하시고 땡 하지 마시고 이걸 하신 분들 얘기 좀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다. 거기에 비하면 물론 뭐 커뮤니케이팅도 힘들긴 하죠. 거기에 비하면 나는 좀 그래도 수월한 편이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해주시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.